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하는 과학 도킹 어바웃. 안녕하세요. 팟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와인 한 잔, 기름에 갓 튀긴 고소한 감자튀김, 칼칼하고 시원한 조개탕, 달콤함의 대명사 꿀. 이것들을 내일부터 먹지 못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기후변화가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앞다퉈 탄소 중립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후변화가 멀게만 느껴지신다면 앞에 말했던 것들을 먹지 못한다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전환점을 넘었지만 돌아오지 못할 지점을 넘기진 않았다. 아직은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 하지만 신속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나사의 기후학 소장 제임슨 헨슨의 말입니다. 신속한 방향 전환을 위해 길잡이를 해주실 분,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의 저자 곽재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네, 작가님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네. 제가 교수라고 설명하는 게 아직 교수로 학자로 일하게 된 지가 불과 한 4개월? 4개월. 그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햇병아리 학자라 가지고. 노래 한 곡 발표하고 영화 한 편만 감독해도 평생 감독이자 가수인데. 그런 논리가 있군요. 그럼요. 얼마든지 교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강의를 하나를 해도 그럼요. 자신감 갖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재식 박사님, 교수님의 이렇게 말이 빠른 거 보니까 지구의 기후 문제가 굉장히 급박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렴요. 네, 오늘 정해진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수많은 기후책, 과학책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속칭 요새 말로 이제 뼈를 찌르는 그런 제목을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아요. 지구는 괜찮다. 지구는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하나의 행성일 뿐이지 문제는 그 표면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기후변화에 관한 책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네. 보면 주로 이제 분위기를 좀 잡고 책을 또 아무래도 팔아야 되니까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기후변화 이대로 가면 모두가 끝장난다. 지구 정말 10초 전, 약간 이런 느낌. 온도 2도만 더 올라가면 다 녹아내린다. 끝장. 약간 이런 책이 좀 많은 느낌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눈길을 끌고 책이 잘 팔리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가기보다는 그래서 뭐 세상이 다 망한다, 끝장난다,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상황이다, 다 아무 소용,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좀 잘 알려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다면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말하자면 좀 정론? 그런 느낌으로 책을 좀 써봤어요. 정론 느낌으로 책을 쓰면서도 정론 느낌으로 쓰면 아무래도 책이 좀 심심해지기 쉽잖아요. 보통 정론이 좀 심심합니다. 보통 뭐든지 간에 들어보면 다 그래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게 대부분 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론 위주로 가면서도 좀 책을 좀 재밌게 좀 쏙쏙 들어오게 쉽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재밌는 여러 가지 일화, 재밌는 예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연들 이런 걸 좀 많이 들게 해가지고 써본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목도 진짜 약간 좀 정론답게 그냥 무슨 뭐 기후 변화 교양 강좌, 기후 변화 수업 이 정도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그 정도는 너무하다. 약간 이런 좀 이 느낌은 좀 살릴 수 있지만 지구 다 끝나면 막 겁주는 느낌이 아니라는 느낌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신고가하면 책을 어떻게 팔란 말이냐라는 약간 이런 시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약간은 좀 도발적이게 한 수위만 좀 끌어올려가지고 괜찮다는 느낌 더하기 문제라는 느낌 같이 넣어서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웃을 책이 아닌데 하여튼.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런 방송에 나와서 기후변화 얘기할 때마다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꼭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고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할지라도 최근에 세태의 어떤 취향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예 처음부터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약간 요점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에는 어떤 용맹한 투사나 엄청난 사람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모든 걸 바쳐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요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할 때가 있겠지만 또 책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가볍게 좀 만날 때는 좀 이렇게 웃어가면서 가벼운 느낌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 명이라도 더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쁠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기회는 또 좀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웃고 넘어가지만 사실 심각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후변화 이야기 들려드리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서문에 벌써 그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라는 것이 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관계와 협업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이제 인식해야만 하는데 지금까지의 시점이 이제 지구가 문제다. 지구의 생존이 위험하다라고 하면 마치 그 제3자가 된 듯한 관점에서 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괜찮은데 마치 저 암석 덩어리인 어떤 행성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멀리다 놓고 문제를 보기 마련인데 지금은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고 하는 시점의 변화를 가볍게 가져옴으로써 사실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지구가 문제가 아닌 더 좀 와닿죠. 바로 우리의 문제구나. 지금 당장 닥치는 일. 그러니까 이 책에도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 있습니다만 기후 변화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가장 떠오를 만한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서 이렇게 무슨 동물이 마스코트가 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사실. 네. 기후 변화만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북극곰이 약간 기후 변화의 마스코트가 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후 변화라 보면 북극곰이 이제 사흘짜리 이어가지고 북극곰이 점점 사라진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거 중요한 문제죠. 그것도 사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만 너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북극곰도 문제지만 사실은 금년에 갑자기 지금 다 훅 느끼고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곡물 가격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곡물 가격이 오른다. 네. 가난한 사람들은 굶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몇십억이 굶주릴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기후 변화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북극곰을 구하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잘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틀린 얘기 아니고 맞는 얘기고 그것도 관심으로 환기하기 위해서 나쁜 얘기는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좀 더 가까운 데로 시선을 돌려서 기후변화 때문에 굶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더 가깝게 해보자라는 게 의도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 책 굉장히 의미가 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20세기 말에요. 한동안 쏟아져나왔던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구 종말론에 관한 뭐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1999 같은 지구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던 뭐 그런 류의 이제 책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에 친숙하시면 약간 지금 연배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 지구 종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그런 식으로 어떤 거대 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작은 문제들이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어떤 그 악효과들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제 기후 변화를 연관 짓는다는 거 이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에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작가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괴물 박사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한국 괴물 백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를 내셨기 때문에 그 저서를 쓴 이제 작가로서의 어떤 애칭이기도 합니다만 또 여러 가지 어떤 분야에 굉장히 박학다식하시고 또 관심이 많은 그런 작가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 시점에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책을 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어떤 관심의 분야 중에서 기후 변화라는 하나의 분야를 이제 선택하신 어떤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괴물 박사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괴물 박사, 공학 박사거든요. 제가 공학 박사로 공학 박사 뭘 했느냐고 하면 환경 쪽 연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쭉 이제 아까 새내기 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학계로 들어서기 전에 회사를 쭉 다녔었는데 회사에서도 이 환경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뭐 환경 보호 이런 게 사실 제 본업입니다. 제 직업이고 그런데 이제 뭐 소설을 쓰는 거, 뭐 딴 여러 가지 과학, 뭐 교양서 쓰는 거 하다가 보니까 희한하게 이 본업에 해당하는 책을 또 별로 잘 못 썼어요. 사실 또 좀 그렇게 되기도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업으로 하는 거는 왠지 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막 좀 부담감도 생기고 막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미뤄지는 그런 느낌도 부담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못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참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도 스스로도 가끔씩 좀 후회를 합니다만 아니 후회한다고 말하면 안 되나 지금 와서 작년 초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과감하게. 작년 초에 과감하게. 과감하게 그만두고 뭔가 좀 딴 일을 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사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도 나름대로 보람차고 되게 재밌지만 지금 시점에서 뭔가 좀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예 좀 새로운 일을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갑자기 불타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다 작년 2월 달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3월부터 이제 방랑 식객 같은 그런 게 됐죠. 네. 아무 어떤 적이 없이. 그래서 그 시기에 정말 어느 출판사에서건 곽재식 작가님 책을 내 봅시다라고 하면 아니 내시죠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데 또 딴 출판사 이런 책도 아유 좋은 책입니다. 또 쓰자고 하고. 작년에 제가 책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작년에. 그 중에 한 책인데요. 이 책도 마침 이 기후 변화에 관한 책 이런 쪽을 써보자는 제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게 회사원으로서의 인생과 회사원이 아닌 인생을 어떤 가르는 경계선에서 한번 써볼 만한 책이다. 그리고 마침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환경안전공학하는 학자로 이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걸 한번 하면서 출발하는 게 마음을 다지고 이제 진짜 진정으로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으로 고민하는 사람으로 살기에 좋은 출발이 되는 제 개인으로서도 좀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가? 그런 것도 아이도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묻냐면 네. 이 기후변화의 문제, 지구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아이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에 약간 시큰둥할 때가 사실은 근데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반성하고 기후변화의 있습니다. 모든 그 변화를 다 맛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온몸으로 다 느끼시고 사실은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해 다 느끼실 겁니다. 다. 아이가 있든 없든 다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된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자신의 시대에 끝날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기후 변화의 문제들 결국 이제 가속의 어떤 그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지금 박사님이 이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 맞닥뜨리게 될 굉장한 재앙이다. 오히려 그 건강이 좋지 않고 노약자이거나 아이거나 어떤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 이 기후 변화의 문제가 좀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경고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작가님이 책 안에도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좀 여쭤보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경 그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출발점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테일러라고 하는 인물인데 수소폭탄을 만든 아버지. 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작가님은 개인적 견해로는 어머니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네, 그런 설도 있습니다. 네, 수소폭탄을 만든 이제 아버지인 이제 과학자다, 헝가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소위 이제 화성인이라고 불렸던 아주 대단한 어떤 천재 계열의 그런 과학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수소폭탄을 만들게 되는 계기를 이제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님의 그 추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과학자들은 누군가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어떤 발명품들을 도덕적 윤리적 어떤 그 갈등 없이 만들어내는가? 사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헝가리 출신이 에드워드 테일러는 이제 공산권에서 이제 탈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소련 당시 어떤 소련의 스탈린 정권 하에서 우리가 먼저 만들지 않으면 공산권에서 먼저 만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로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계기를 통해서 아마도 이 수소폭탄을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하고 계세요. 저는 그 대목이 사실은 이 모든 환경 문제의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 간의 서로 신뢰가 이미 부서진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무한 경쟁이라는 어떤 그 발전 담론 속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약속조차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먼저 만들지 않으면, 내가 기후 변화를 걱정한 나머지 어떤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서의 경제를 만들어 나간다 할지라도 옆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에 그 미국이 그 기후 협정을 이제 탈퇴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여러 어떤 선진국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제 후반부에 다시 이제 개발이 시작된 강국들 같은 경우도 다시 그러한 어떤 위치에 서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바로 작가님이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써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나 갑자기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일단은 심오한 질문을 주셨지만 약간 얕은 수준에서 먼저 답을 드리면 2000년대에서 한 2010년대까지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가 어떤 획기적인 진전이 없다라는 얘기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것들이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려 가지고 동의된 합의된 어떤 결론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이산화탄소가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니까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금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두고 여기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년에 더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내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고 그럼 그렇게 해서 세금이나 벌금이 많이 거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줄인 나라들한테 그렇게 걷어놓은 거를 상금으로 주자. 그러면 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지 않겠느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그냥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얼핏 쉽게 생각하다 보면 이거대로 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예요. 당근과 채찍을 이제 제공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 발상에 이렇게 쉽게 가는 발상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이자 맹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대세 감소 국면에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숫자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하던 대로 그냥 똑같이 그대로 하고 살기만 하면 사람 머리 수가 줄기 때문에 그만큼 차도 덜 타고 다니고 냉난방도 덜 하고 전기도 덜 쓰기 때문에 저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네. 그에 비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가 저절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 힘을 다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람 머릿수가 더 느는데 얘도 지 살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고 전기도 써야 될 텐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인구에 따라서 저절로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그렇게 느는 게 그런 어떤 개발도상국들의 굉장히 큰 어떤 결정적인 엄청난 죄악이냐? 그건 아니죠. 물론 인구가 지금 어떤 출생률 증가에 의해서 늘어나는 나라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가 왜 늘어나냐면 출생률이 높아가지고 인구가 느는 게 아니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인구가 느는 거거든요.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에는 소득 수준이 낮고 기술 수준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아파도 치료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활에 여유도 안 되고 하니까 50대 정도 되면은 세상을 뜨는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는데 지금은 그런 나라도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도 치료받으면서 오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세, 70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쭉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인구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 너네 나라는 왜 50세만 되면 세상 떠나는 나라였는데 왜 너네 나라 선진국처럼 70세, 80세까지 살려고 해가지고 이 지구의 인구를 늘리면서 이렇게 부담을 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노릇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선진국 사람들 사는 만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구가 그것 때문에 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느는 걸로 제재를 하자라고 하면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인구 대세 감소 국면인데 특히 이상하게도 선진국이면서도 아주 생활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면서도 인구가 느는 예외적인 나라가 하필 또 미국이에요. 미국.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미국은 굉장한 선진국인데도 인구가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 측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보기도 하고 개발도상국 측면에서 인구 문제에서는 또 그쪽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2010년대까지는 이거 답이 없다.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 이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후변화 이거 말만 하지 합의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어떤 경제 발전의 단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한 대충 보면 한 2010년대 후반 정도부터 2020년대 들어서 완전 또렷해졌죠. 그런 게 좀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어떤 그 선을 넘어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주로 세계의 선진국 강대국들이 서로 한 뜻이 되어가지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든지 간에 하여튼 강력한 조치를 취하자라는 쪽에
강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유를 얼마나 크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공감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기후 변화 문제 자체가 약간 사업화 내지는 경제화된 측면이 사실 상당히 강하게 있어요. 최근에 뭐 ESG 경영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이렇게 좀 이게 저는 항상 좀 깊은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되게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좀 되게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 미국의 전기차 잘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하고 일본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 시가총액하고 그 회사가 한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했었죠. 독일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자동차 회사하고 세 개를 다 합쳐도 그 미국 전기차 회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그런 정도 격차가 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 경제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소위 말하는 어떤 이런 오피니언 리더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의견을 이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전기차를 열심히 타야 된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전기차를 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근데 전기차 좀 비싸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는 디젤차 같은 것도 괜찮지 않아? 이런 말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 그런 소리 누가 막 하고 다니면 야 디젤차는 독일 뭐 이런 데서 잘 만드는데 독일 회사에서 뭐 받아 먹었냐? 왜 우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기차 선전하고 다녀야지 이런 식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대로 좀 지금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은 미국대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원자력 이런 쪽에 좀 기술에 관한 그런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세계적인 태양광 강국입니다. 절대적인 태양광 강국입니다. 그럼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환경적 산업에 대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고 풍력 이런 쪽은 덴마크 이런 쪽 회사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이 기술을 이끌고 가는 영향력이 강한 선진국 강대국들이 기후 변화가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 이거를 전 세계에 압박을 하면 할수록 그 나라들이 이익이 되는 구조로 지금 많이 넘어왔어요. 쉽게 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안 사업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것들을 강제할수록 기술 선진국들 입장에선 돈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시대로 지금 너무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같은 데서 기후 변화에 관한 최신 어떤 정보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영상 많이 올리시는 분들은 주로 뭐 무슨 어떤 자연을 사랑하시는 분들, 자연 보호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기후 변화에 대한 최신 소식 이런 거 많이 올리셨거든요. 요즘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말 최신 소식 어떤 분들이 올리냐면 주식 방송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 거 항상 올려요. 주식방에 그게 말하자면 이제 차기 투자의 어떤 종목들을 선택을 할 때 지금 기후 변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규제가 힘이 실릴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은 망하고 이 사업이 뜬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온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강대국들 간에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안 쏠리던 시기가 지금 좀 지났어요. 지금은 은근히 그런 것들이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살짝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좀 높아진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빨리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 인식도 이제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투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정도는 활발하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라도 뭐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면 뭐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만. 근데 앞서 이야기에 돌아간다면 이제 수소폭탄의 아버지라든가 에드워드 텔러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기술을 사람들 앞에서 소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금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형태로서의 어떤 발전의 동력들은 이후에 지구의 심각한 위기를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벌써 이제 1950년대, 60년대에 이제 등장했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꼭 그 상황이 돼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학적 추론을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 또는 5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미 예측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어떤 여기저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소위 이제 사회적 어떤 공론으로서 이제 채택이 되는 것인지 그동안 소위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의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은 거의 없었던 건가요? 사실은 많이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 방금 소개해주신 에드워드 텔러 이분은 사실은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좀 제 사견이 들어간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자연을 막 이렇게 되게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막 환경을 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뭐 이런 분은 별로 아닙니다. 이분하고 이제 되게 이분하고 뭐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분하고 이제 비슷한 계통으로 분류되는 이제 동유럽 출신의 미국에서 성공한 이런 좀 강경파 과학자로 정말 명망이 높은 분 중에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폰 노이만이 정말 이 두뇌가 비상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천재라고 하던 학자들이 우리는 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칭찬한다고 천재라고 불러주는 거고 폰 노이만 저 사람이 진짜 천재라고 하던 그런 사람인데 한때 했다고 해가지고 잡지 같은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지금 미국이 당시 이제 1950년대 정도 시점에서 미국이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소련보다는 핵무기가 더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련을 공격하면 이 핵무기를 전체를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면 소련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지체를 하면 소련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갖추게 돼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다 투입을 해도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야 만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당장 소련을 전면 공격해야 된다. 라고 뭐 반농담 삼아 농담치고 무서운 농담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냉전 시대였고 사실은 뭐 지구 종말까지 몇 초 남지 않았다, 몇 분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동유럽 출신인 이런 사람으로서는 소련이 자기 나라를 집어삼켰다는 식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영부영하다가 스물스물 기다리다 보면 전 세계를 얘네들이 다 덮쳐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빨리 지금 공격해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주장한 거예요. 사실은 에드워드 텔러도 약간 그쪽 계통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막 자연을 사랑해서 이산화탄소 이런 계통의 분은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 주장을 하신 큰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도 아까부터 얘기해왔던 이런 기후 변화에 관한 문제하고 경제나 상업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데 이분은 그렇다 보니까 뭐 수소폭탄, 핵폭탄 이런 거 연구에 모든 걸 다 바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로서의 핵 개발에도 일가견이 있으셨지만 수소폭탄에서 뭐 자기가 수소폭탄 나왔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던 분이고 평화적으로 원자력 이용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원자력을 왜 사람들이 더 안 쓰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써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선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50년대 굉장히 앞서서 이걸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딴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생길 거다. 대신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많이 연구한 원자력을 널리 사용해라 라는 메시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꺼낸 이야기가 기후변화가 이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을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 물 자체도 이렇게 좀 돌아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요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길 거다, 바다에 잠길 거다. 이제 해수면에 근접해 있는 대도시들은 잠겨야 될 것이다. 특히 이분이 이렇게 성격이 좀 그러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셨느냐? 석유협회에 가서 석유협회에 가가지고 우리 텔러 박사님 훌륭하신 저명하신 과학자니까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석유가 이산화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석유협회 가가지고 우리가 석유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하시면서 거기 발표한 현장이 뉴욕이었어요. 뉴욕의 바닷가에 인접한 대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가 물에 다 잠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자세한 묘사 같은 건 기록이 없는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석유협회의 그 높으신 분들이 순간 진짜 할 말을 잃고 누가 저 사람을 데려왔지 막 약간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이야기를 했지?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그 S전자에 가가지고 저 사과폰 많이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그렇게 과격하게 하셨어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합의를 얻기 어려웠던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쉬운 거 하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기후 변화가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요즘에는 그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라는 게 예를 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70년대, 8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얼마 정도가 나길래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느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얼마나 있느냐? 저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착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쉰다고 하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산소가 약간 뭔가 음양의 기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약간 비슷하게 서로 반대를 이루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공기의 산소 농도 한 20% 정도 되죠.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0% 좀 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산화탄소도 못해도 한 10%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04% 있어요. 0.04%. 이산화탄소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던 80년대 이럴 때는 0.03% 있었어요. 0.01% 늘어난 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많은 연구를 했으니까 이 결론에 지금 도달한 것이지 사실 직관적으로 딱 해가지고는 0.01% 이산화탄소가 딱 늘어나면 세계가 뒤집어진다?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느끼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좀 텁텁한 것 같고 이렇게 못해요. 0.01% 늘어나는 거예요. 0.01%. 그렇죠.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이거를 안 하면 뭐 지구가 위험해지고 뭐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지고 다 말은 쉽게 하는데 막상 그걸 체감하기도 어렵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알기도 사실 쉽지 않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막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딴 환경 과목을 강의를 해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알겠어요. 다른 환경 문제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고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질 오염이 우리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어. 한강의 수질 오염이 심하다. 그럼 한강 주변에 있는 데를 잘 이렇게 가꿔가지고 뭐 더러운 거 안 배출하고 정화를 하도록 열심히 하면 한강이 딱 맑아지죠. 그렇죠. 뭐 지난 수십 년 전에 비하면 한강이 굉장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있으면 딱 티가 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열심히 주변을 단속해가지고 딱 하면 그거에 대한 이익을 바로 딱 보면서 한강물이 맑아졌구나 딱 느끼고 보람차게 이렇게 딱 가게 돼 있는 게 많은 그런 환경 문제들이 그런 게 많아요 보면.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 이산화탄소 문제만은 그렇지가 않은 게 이산화탄소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막 다 결심한 거야 막 이거 다들 막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 읽고 전부 다 감동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후변화 문제 모든 걸 바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이게 최우선순위다라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거야 한국 절반으로. 그래서 모든 걸 다 희생해서 한국 사람들이 멀리 평일에 나가지도 않고 자동차 다 세워놓고 멀리 가는 행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여름에 에어컨 안 쓰고 겨울에 온풍기도 안 쓰고 학교도 웬만하면 안 가고 집에서 학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다 이산화탄소 배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교에 가서 전기불 켜고 다 검정고시 전부 다 남아 다 그렇게 한 거야 전부 다. 진짜. 일단 환경이 살려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절반으로 깎으려면 그 정도 진짜 생각해야 돼요. 절반으로 깎는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줄이기가. 그렇게 해서 줄였어 우리가. 그런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줄인 만큼 이산화탄소 더 내뿜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는 한국 이산화탄소 무슨 중국 이산화탄소, 일본 이산화탄소 구별돼 있지 않거든요. 국경에 갇히는 게 아니니까. 전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대기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5천만 인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절반으로 줄여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한 3나라 정도가 우리 요즘 좀 힘들어서 안 되겠어. 집에서는 좀 그래 좀 시원하게 살자 이러면서 에어컨 좀 켜고 넌 추운 게 문제야. 우리 동네 너무 추워 우리나라는. 겨울엔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난방 정도는 할 수 있지. 이산화탄소 많이 하면 아무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줄인 게. 우리가 열심히 줄여서 우리가 소용 없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고생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어요. 모든 효율이 다 안 좋았겠죠. 살면서 공부할 사람도 다 공부 못했을 거고 연구하던 사람들 연구 그만큼 못했을 거고 장사하던 사람들 장사 그만큼 못했을 거고 스포츠 선수들 그만큼 연습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 해가 지나면 다 성적이 안 좋아집니다. 난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여름에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잤잖아. 물론 어떻게 좋은 성적 내겠어요 그 선수가.
딴 나라는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면서 뭐 시원하게 산 나라는 열심히 여름에 연습해가지고 타격 감각이 좋아졌다고. 그럼 둘이 가면 그 이산화탄소 많이 쓴 나라 선수가 더 성적 좋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면 대체로 그런 식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칫하면.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기후변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은 많이 했는데 개선된 건 어차피 지구 전체가 다 공동으로 하는 거니까 개선된 건 없고, 그러니까 보람도 없고 도리어 손해만 보는 그런 형국에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할 수 있는 생각은 요즘 아까 말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요즘 좀 분위기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 오기 직전까지 지금 이 단계까지 왜 이렇게 막 훅 왔느냐?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이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합심해가고 가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중에 진짜 급해지면 어떻게든지 되겠지. 그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 팍팍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힘을 길러놓자. 그쪽으로 쭉쭉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좀 우울한 얘기인데 그 전략이 약간 맞은 측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원해서 그랬든 원하지 않아서 그랬든 개발도상국에 정말 뭐 어떤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 사업 같은 거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뭐 거의 야생의 상태로 거의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가다 뭐 나무에 열리는 뭐 바나나 좀 따먹고 살고 이렇게 사시던 분들, 그런 분들, 그러다가 뭐 그렇게 지내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경제 발전 거의 못했겠죠. 근데 그 바로 옆 나라에서 뭐 화석연료 많이 태우면서 공장도 돌리고 차도 타고 다니고 하면서 돈 많이 벌어놓은 그런 나라들이 있으면 지금 시점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갑자기 굉장한 가뭄이 몰아닥칠 것 같고 굉장한 홍수가 올 것 같아요. 뭐 뚝을 쌓든지 댐을 만들든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해가지고 기술 많이 개발해놓고 돈 많이 쌓아놓은 나라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소위 이제 국력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과연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봐도 그 백신을 가장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나라들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들이었고, 그렇기도 하죠. 네.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었던 나라일수록 오히려 그 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면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코로나에 취약한 어떤 그런 환경들도 드러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과연 이것이 대의적인 지구라는 것만을 부르짖었을 때 과연 전 세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단순한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혹은 대의적인 어떤 선의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업들에게 ESG 경영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어떤 이제 말하자면 그 미끼를 던지는 그런 식의 어떤 발상의 전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지구 멸망과도 같은 어떤 거시적인 그 이제 말하자면 슬로건을 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책에서도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들, 소위 이제 지구의 온통 물바다가 되기 전에 먼저 반지하부터 침수되기 시작할 것이다. 말하자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취약한 계층부터 이 기후 변화의 어떤 그 폐해를 이제 몸소 그 실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실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지구가 종말이 와서 우리가 모두 다 멸망을 해버린다라면 그거는 뭐 아주 그 영화적 어떤 결론에 이르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지구가 여전히 현존하는 단계에서 누군가가 일차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얻어야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렇다면 어떤 그 출발점으로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당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잘 파악을 하고, 사실 파악하고, 사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나오면서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과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했던 그 이야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구 하면 사과가 유명하고 네. 안동 사과가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역마다 특산품들이 있었죠. 네, 사과는 이제 날씨가 좀 추울 때 좀 추워져야지 맛있다라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좀 지나치게 따뜻해져가지고 이러다가는 대구 사과 농사가 안 될 수도 있다. 안동에서 사과가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송이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 이제 양양이 있는데, 네네. 양양 사람들 이야기가 몇 년 지나면 송이 못 먹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송이를 더 이상 재배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점점 이 산지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나오던 그 산지에서 점점 이제 북쪽으로 위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로 대구에서 사과 과수원 크게 하시던 분이 확 농사를 망쳐가지고 길에 나앉는, 너무 속된 표현 썼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사실 멀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농업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 농사 짓다가 기후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완전 생업을 잃은 거야. 실업자가 되고 빚이 쌓인 거예요. 얼마나 삶의 큰 고통입니까? 이제 앞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를 들면 50년 전, 100년 전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해놔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선진국의 뭐 대기업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내뿜어가지고 지금 이 대구에 과수원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피해를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좀 받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보상금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런 식의 생각은 기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겠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정부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위기에 쌓인, 우리 가까운 위기에 쌓인 사람에 대해서 휩싸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보상금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 기후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과 농사가 앞으로 얼마 동안 후에는 위험해지는데, 사과 농사 하시던 경험이 있으시면 사과 농사 말고 요거 농사를 해보시면 비슷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요걸로 좀 바꿔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 공동체가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밭에서 사과 농사 하시던 분이 뭘 기후 변화를 지구에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겠어요. 그분은 갑자기 날벼락 맞듯이 그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야, 홍수 나는 이건 천재지변이야. 이거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하늘의 뜻이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알아요. 그렇죠.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오고 홍수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전 뻔히 알아요. 뻔히. 그러면 홍수가 일어나서 목숨을 위기에 놓일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면 그 전에 정부나 공동체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뭐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부터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머릿속으로는 조금 어두운 생각이 드는 게,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침수되는 지역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침수가 될 거라는 걸 뻔히 예측하면서도 또 매년 겪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매년 그때만 지나면 잊게 되는 뭐 그런 어떤 가벼운 문제로서 좀 사회가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 약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망이 그만큼 약한 것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주제인 기후변화의 피해가 사회적인 약자에서부터 먼저 온다는 거에 대한 사실 어떤 좋은 예시기도 한데, 아까 뭐 농산물 가격, 곡물 가격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입는 피해가 지금 더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 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식의 격차에 따른 피해는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도시에 뭐 좋은 그런 사무실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뭐 그런 분들이야, 비 많이 오면 창밖으로 이렇게 비 내리는 거 보면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듣기 좋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차 타고 와가지고 자기 차 운전해 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차 몰고 집에 가는데 비 온다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걱정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장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비 많이 오면 공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하루 일을 못 하니까. 일 못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여름에 한 20일은 내가 일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에 10일밖에 일 못하네. 이렇게 하면 생계가 당장 불안해지는 거예요. 산불달 같은 데 사시는 이런 분들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위협이 생기면 목숨을 잃을 위기가 되거나 목숨 안 잃더라도 갑자기 집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산사태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 그 피해가 오는데, 그 피해가 그냥 그 비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 생긴 거야, 하늘의 뜻이지 뭐 그걸 뭐 이거는 옛날 생각이에요. 그건 조선시대식 발상이에요. 지금은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우리가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할 수 있죠.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런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딴 데 어디 뭐 떠넘기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 문제 얘기하면 뭐 우리 다들 뭐 무슨 뭐 어떤 거 많이 얘기하죠? 뭐 텀블러에다 뭐 이렇게 합시다. 빨대 줄입시다. 그런 거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네. 좋은 얘기예요. 그런 것도 좋은 얘기인데 이제 특히 저는 정부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한테 강조하는 거 못지않게 책임지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사회는, 공동체는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막아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스트로를 없애는 거, 일회용 컵을 없애는 것도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뭐 아주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운동들에 동참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면서 쳐다보지만, 과연 저렇게 열심히 스트로를 오늘 하루에 100개, 200개, 1000개, 10,000개를 안 썼다고 했을 때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교해 보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유의미한 출발점입니까? 혹시 저것은 우리가 어떤 그래도 환경을 위하고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위로 같은 그런 행동이지, 실질적인 어떤 효과는 없는 건 아닐까? 그 골든 글로브에서 그 사회자가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죠. 당신들 제발 나와서 여기서 환경 문제 떠들지 마. 오늘도 전용기 타고 여기 왔잖아. 당신들이 여기 와서 환경 문제를 그렇게 떠들어 놓고선 결국 돌아갈 때 또 전용기를 타고 갈 거잖아. 결국 그것이 당신들에게 어떤 잘난 척하는 그런 어떤 허세 섞인 이야기일 뿐이지. 이것이 무슨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는 막 말을 타고 간다는 거는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를 보시오 이러면서 야 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말 타고 딱딱 하면서 가면 진짜 멋있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분도 뭐 사실은 뭐 기사님 그렇죠? 운전하시는 차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분도 헐리우드의 스타라 차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후 변화의 문제가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바로 사회의 그 약자들이다. 또 이 책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세번스 측기라든지 또는 그 그레타 툰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10대 젊은 여성 소녀들이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제재와 조치를 요구했던 것들, 결국 이게 뭐냐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다음 세대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어떤 연대를 또 필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는 누군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들이 어떤 도의와 선의를 가지고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손해를 보고 또는 피해를 입게 될 많은 사회적 약자와 또 더 많은 시대를 살아야 될 젊은 세대들이 일종의 어떤 연대감을 가지고 또 대처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더 심각하게 떠들지 않았고 또 일반적인 우리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바로 이런 이론이 등장하던 시기에 그 시대의 어떤 과학적인 조류는 빙하기를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사실은 이 공룡이 멸종했다.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최근에는 20세기 말에 이제 그 거대한 운석에 의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만, 빙하기라는 어떤 혹한의 어떤 시기가 아닌 지구 온난화? 얼마나 온난화가 되는데 평균 기온이 한 2, 3도 오른데 2, 3도? 뭐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나? 추운 거보단 따뜻한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어떤 그 가장 어떤 단순한 생각, 착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어떤 평균의 어떤 함정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작가님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주신다면. 기후변화 이야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거를 증명해낸 인물로 꼽히는 학자 중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화학자인데 19세기 말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20세기 초에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고, 특히 발표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늘어나면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이미 이 시대에 어느 정도 상식이었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우리가 산업을 위해서, 사람들의 활동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연료를 태워서 발생시키는 그 양을 모아보면 기후를 바꿀 정도가 충분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19세기 후반에 과학계 또는 과학계를 넘어서서 사상계를 굉장히 크게 뒤흔들었던 어떤 과학적 발견으로 아주 굵직한 게 뭐가 있었냐면 진화론이 있었습니다. 진화론 이야기 나오면서 뭐 별의별 분야에 그게 다 파급 효과를 많이 끼쳤죠.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이란 말이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막 그걸 큰 파동을 겪었는데, 뭐 종교와의 어떤 대립 문제도 있었고 과학계 패러다임이 다 뒤집어지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과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사이에 뭔가 진화가 일어났느냐 이런 흔적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유럽 중에서도 남유럽보다는 중부, 북부 유럽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과거와 지금 사이에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이런 거를 조사를 하면 항상 빙하기에 관련된 게 많이 조사가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에서 북부 지방으로 조금만 가면 빙하 지형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일랜드라고 불러서 굉장히 추운 지역들이 있죠.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뭐가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화로 인해서 뭐 이야기만 하면 다 뭐 빙하기 어쩌고 얼마 전까지 빙하기였다. 만 몇천 년 전까지만 해도 빙하기였다.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뭐 살 수가 없었다. 이런 게 굉장히 뜨겁게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이 진화론 이야기와 맞물려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아레니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쭉 활동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 온난화 되겠는데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분이 또 마침 스웨덴 사람이에요. 스웨덴 사람.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제 상상이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이분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평소에 동료 딴 나라 과학자들, 예를 들면 프랑스 과학자들, 독일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저 나라들은 너무 기후가 좋아가지고 그냥 땅에 씨만 뿌리면 먹을 게 막 생기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는 추워가지고 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 그런 사람 눈에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약간 솔깃한 느낌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가면 스웨덴에서도 바나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구나. 이대로 가면 스웨덴에서도 그냥 길가에 나무 열매 같은 거 주렁주렁 열리면 그냥 가다가 하나 이렇게 따먹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빙하기가 또 온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당시에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빙하기를 우리가 맞서서 없애려면 기후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좀 일단 지구를 좀 따끈하게 해줘야 된다고 약간 그런 생각에 잠시 좀 빠지시기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혼자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도 그 시대에 그렇게 약간 빙하기 분위기 이런 게 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의 어떤 연구의 그 분위기도 사실 시대 유행을 타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못 느낀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어떤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날씨나 기후의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다는 게 현대 과학으로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거 쉬우면 왜 일기예보가 자꾸 틀리겠어요. 일기예보 요즘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조금씩 틀리잖아요. 그죠? 기후 10년 후, 20년 후에 기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더 고민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지금도 21세기 기술로도 기후 변화가 일어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무슨 피해가 나고 얼마의 피해가 언제쯤 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점차 확신을 가지면서 발전해온 그 시기가 20세기 동안 이루어졌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연구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거 문제일까 했었는데 진짜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지금 2020년대는 우리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벌써. 그렇군요. 당시에는 그게 실제로 올까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어떤 예상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세계가 개발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졌고 진짜로 왔네라고 했던 지금의 어떤 자각의 시점에서는 정말로 심각해진 어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코로나19로 대표되는 그 박쥐 같은 어떤 생물의 경우 이동의 경로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또 빙하기의 그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깨어나면서 새로운 질병의 어떤 위험을 예고하기도 하고 20년 안에 약 50%의 확률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뭐 이런 또 예언 아닌 예언을 내놓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갑자기 무슨 90년대 초에 굉장히 돈 많이 들였지만 정말 쫄딱 망한 영화로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워터월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워터월드 있었죠. 지구가 물에 잠긴. 지구가 그 기후변화 영화의 어떤 대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형태의 기후변화 우리를 확 엄습해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피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이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같은 엄청난 사태가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긴 한데 그것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말라리아 환자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실 말라리아는 저 아프리카 지역 말라리아 약간 열대 질병 같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나라에도 계속 꾸준히 나오는 질병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수백 명 단위, 100명 단위로 나타납니다. 많을 때는 한 400명, 500명, 적을 때는 200명, 300명. 뭐 90년대, 2000년대 초 이럴 때 최대로 피크를 칠 때는 한 뭐 1000, 2000 막 이렇게 나타난 적도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네요. 말라리아 환자가 뭐 금년에도 100명 단위로 나타날 거예요. 한 3, 400명은 나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는 병이거든요. 네. 모기는 여름철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여름철이 더 길어지고 비가 더 많이 내리는 형태의 기후변화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여름철이 일주일 더 길어지면 그만큼 모기가 일주일 더 활동을 하는 거고 여름철이 2주일 더 길어지면 모기가 한 세대 한 사이클 사는 게 2주일 걸려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로 뻥튀기 될 수 있는 기간이 2주일 정도예요. 그럼 하루 이틀 여름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활동하는 모기 숫자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말라리아 걸리는 사람들 말라리아 말고도 우리나라는 모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비교적 많은 편인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친숙한 병들이 있어요. 뭐 일본 내염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모기가 늘어나면서 다 그만큼씩 더 늘어날 겁니다. 일본 내염 어린이 같은 경우에 감염되면 상당히 크게 피해 있거든요.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료법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뭐 목숨을 잃는다거나 하는 일까지는 잘 안 발생하지만 엄청 고생합니다. 네. 그 고생하고 피해 당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뭐 몸에 안 좋은 어떤 타격을 입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결국은 기후 변화가 모기를 많이 키워서 모기 때문에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인데 이미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조금씩 스물스물 점점 더 늘어날 거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집에 애가 갑자기 일본 뇌염이 걸렸네. 그 사실은 기후 변화의 간접적 영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말라리아 좀 퇴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네 가지고.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말라리아를 한번 근절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네. 완전 뿌리 뽑았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다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마도 북한에서 모기가 넘어온 게 아니냐, 말라리아 모기가.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많이 해요. 그럼 북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한에서 이 모기가 자꾸 우리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말라리아 근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요즘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무장지대에 있는 것 같다 모기들이. 진짜 그런 얘기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네, 거라니까. 거기 비무장지대 통과 못하게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온갖 무기를 깔아놓고 뭐 단사점포, 총, 자연 생태계 보고라는 거 아니에요? 지뢰 뭐 다 깔아놓고 철조망 깔아놓고 뭐 무슨 감지기 설치해놓고 뭐 비행기가 출격하고 진짜 온갖 힘을 다해서 방비를 하고 있지만 모기가 넘어오는 건 못 막는다는 거지. 그렇죠. 모기가 넘어온 거는 무슨 뭐 핵무기로 막겠어요? 뭘로 막겠어요? 못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남북한에서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항상 이 휴전선 근처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해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뭐 여러 가지 뭐 대국적인 이유로 남북 간의 뭐 평화를 앞당겨야 하고 뭐 어떤 대화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에 대화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비무장지대에 모기 좀 잡고 앞뒤로 남북한에 다 좀 하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사실 소용없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넘어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자라는 게 기후 변화가 진전되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한 가지 또 분야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 기후 변화가 최근 몇 년 동안 누군가의 생업을 흔드는 경우도 꽤 있었네요. 사실 이제 동해 지역에 수온이 올라가면서 대구를 거의 못 잡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고 제도 지역에는 지금 대만 쪽에서 물뱀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맹독성 뱀들이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어류들의 어떤 혼란스러운 그 이동 경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전통적인 어떤 농사들이 점점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고 우리는 사실 단지 이것이 여름에 좀 더 덥고 겨울에 좀 더 추운 것으로서의 어떤 온도로서의 문제로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누군가에겐 어떤 밥벌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
이것을 다시 한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스미스 요원이 네오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인간은 포유류가 아니야. 인간은 바이러스야. 어떤 포유류도 지구를 이딴 식으로 자신의 생존의 터전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질 않는다. 결국 인간은 바이러스다라는 무시무시한 대사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포유류 쪽에서도 인간의라는 그 존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제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지구도 괜찮지만 우리도 괜찮을 수 있는 방법을 작가님께서 단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라면 정말로 대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런 거 하나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마지막 끝인사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남겨주시죠. 일단 이 세계가 전체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많이 가는 게 중요해요. 관심. 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제가 선진국 책이나 글 같은 거 많이 보다가 많이 느낀 건데, 선진국 사람들은 무심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 개발도상국 상태로 영원히 계속 간다라는 걸 전제로 많이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세상이 중심이니까요. 어떤 개발도상국이 지금 전기 사용량이 뭐 50% 정도예요. 그럼 50% 정도로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가난한 나라니까 계속해서 뭐 손빨래하고 세탁기 안 돌리고 뭐 전등 안 켜고 애들도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산다라고 생각을 전제 무심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나라는 원래 저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 나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발전을 해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생활 수준으로 가면서 손빨래 안 하고 세탁기 돌리고, 네. 사람도 좀 책 보고 싶으면 놀고 싶으면 전등불 켜고 좀 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그 나라도 가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그런 나라에다 그런 물건들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개발도상국을 볼 때 저 나라도 어느 정도 미래에 발전하면 좀 점점 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선진국처럼 점점 바뀌어 가겠지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요. 그 기억을 한국 사람들 되게 뼈저리게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의 처지하고 개발도상국의 처지를 좀 잘 동시에 같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예요. 두 개의 시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단결한다고 할 때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마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택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정책들도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 세계의 그런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지구 전체를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꿈은 꾸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또 나라가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꼭 당부의 말씀으로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지구는 괜찮답니다. 우리가 문제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일들부터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지구에 대한 관심, 우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지구와 우리에 대한 문제 열심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